출제의 패턴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2014학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20년도까지니까 4, 5, 6, 7, 8, 9, 10 7번이네요. 그렇죠? 7차례였는데 2014학년도하고 2015학년도는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두 번씩 있었어요. 그래서 총 치러진 시험으로 따지면은 어떻게 되나요? 2004 2번, 2005 2번, 2016, 17, 18, 19, 20 9번이네요. 그죠? 9차례였는데 2014학년도 상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2020년도까지 그 미묘한 변화를 보입니다. 이제 그거를 갖다 이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2014학년도 이제 상반기 같은 경우에 이제 중간에 이제 제시문은 제가 일단 뺐습니다. 이제 우리 요거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 이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이 배점하고 이 큰 문제하고를 이제 보고 뒤에 나오는 거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 A 고등학교 최교사가 작성한 성찰 일지 일부이다. 그래서 일지 내용을 바탕으로 철수의 학교 부정 행동의 원인을 청소년 비행 이론에서 두 가지만 선택해서 설명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철수의 학교생활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담기법 두 가지 관점, 행동중심 상담하고 인간중심 상담에서 각각 두 가지씩 논하고. 그래서 요 철수가 보이는 어떤 행동이 있어요. 그 행동에 따라서 이 비행이론하고 상담기법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하는데, 청소년 비행이론 이제 두 가지를 갖다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제시문을 보면. 그리고 최 교사가 수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선택한 두 가지 방안, 학문 중심 교육과정 이론에 근거한 수업 전략, 장학 활동에 대하여 각각 논하시오. 이렇게 해서 이 배점을 보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큰 문제에서 2014학년 3반기에는. 그리고 배점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비행기론 관점에서 설명 3점, 뭐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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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이런 식으로. 이랬던 2014학년 상반기 문제가 2015학년도 하반기로 가면서 큰 변화를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2015학년도 하반기 보면 A고등학교 초임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학교장의 특강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부분이다. 그러면서 발췌한 특강 부분 학교에 대한 이해 차원에서 학교 교육의 기능, 학교 조직의 특징, 수업에 대한 이해 차원에서 수업 설계와 학생 평가에 대한 내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1, 2, 4의 요소를 활용하여 다양한 요구에 직면한 학교 교육에서의 교사 과제라는 주제로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춰 논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 보세요. 서론, 본론, 결론. 그래서 주제를 줍니다. 이렇게. 다양한 요구에 직면한 학교 교육에서의 교사의 과제라는 주제를 주고 거기에 따라서 서론, 본론, 결론 형식을 갖춰 논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는 뭐냐면 답안의 논리적 구성민 표현 그래가지고 총 5점으로 되어 있고 서론, 본론, 결론을 맞춰가지고 쓰라는 뭐 그런 내용은 없어요. 어쨌든 논리적 구성민 표현 요거만 나와 있고. 자, 바뀐 점이죠. 더더욱이나 바뀐 거는 뭐냐면 이걸 논술의 내용 총 15점, 논술의 구성민 표현 총 5점 해갖고 논술의 내용과 학교 교육에서의 교사의 과제와 연계 및 논리적 형식 3점, 표현의 적정 2점 하는 여기에 세밀하게 이렇게 구분돼가지고 제시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더 이제 달라진 점은 이거예요. 이 제시문이 있고요. 바로 여기 위에서 이제 간략하게 언급한 다음에 아주 세밀하게 이제 언급을 해줍니다. 기능론적 관점에서 학교 교육의 선발, 배치, 기능 및 한계 각각 두 가지씩 제시. 그러니까 사실은 제시문을 안 보더라도 여기 밑에 나오는 배점의 세부적인 질문만 보고도
답을 갖다가 쓸 수 있어요. 예. 학교 조직의 관료제적 특징과 이완 결합 체제적 특징 각각 두 가지. 그렇죠? 이것만 딱 보고도 쓸 수 있어요. 제시문을 갖다가 보지 않더라도. 자, 일반적 교수 체제 설계에서 분석 및 설계 과정의 주요 활동 각각 두 가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안 보더라도 쓸 수 있어요. 중거지향 평가의 개념을 설명하고 장점 두 가지. 그래서 2015학년도 하반기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을 굳이 읽지 않더라도, 그 긴 제시문을 굳이 읽지 않더라도 답안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겁니다. 이 주제. 예. 그러니까 저 주제라고 하는 것을 서론과 결론에 배치를 하면 돼요. 예. 논술을 할 때. 아니면 요거는 결론을 써주고 다양한 요구에 직면한 학교교육에서의 교사의 과제. 이거는 결론을 써주고 서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이 제시문에 나오는 내용 아니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 학교에 있어서 다양한 요구잖아요. 학교의 기능, 그 다음에 학교라고 하는 조직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리고 수업 설계, 그 다음에 학생 평가 등등 다양한 요구에 따라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조직하고 설계하고 거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다양한 요구에 직면한 학교에 있어서 교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될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서론에서 그렇게 써주고. 그렇죠? 본론에 얘네들 써주고. 그리고 나는 결론을 씁니다. 다양한 요구에 직면한 학교교육에서의 교사의 과제라는 주제로 위와 같이 써보았다. 우리는 여기 이제 나오잖아요. 여기 기능 나오고 특징 나오고 이러한 기능이 있어서 한계를 극복하고 그런 어떤 관료제적 특징을 극복하고 이완 결합 체제적 어떤 특징을 갖다가 우리가 활용을 해서 학교라고 하는 조직의 발전 그리고 이제 교사가 해야 될 그런 어떤 수업 설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요아이 진행하면 다양한 요구에 따른 학교 교육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의외로 간단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그게 안 쓰여 쓰는 버릇을 안 들이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익숙하지 않게 되셨는데 몇 번 모의고사 보면서 자신의 어떤 틀을 잡아 놓으면 이게 쓸 수 있어요. 자, 분명히 바뀌었죠? 2014년도하고 2015년도 하반기하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볼게요.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정착이 됐는지. 그래서 이제 2019학년도 문제를 보면 다음은 모 고등학교 김교사가 모든 활동 수업 후 성취한 내용을 기록한 메모이다. 김교사의 메모를 읽고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의 간성적 실천. 자, 이제는 이제 주제가 이제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학습자에 대한 이해,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평가 도구의 제작, 교사의 지도성에 대한 내용. 자, 이게 그래서 4개로 딱 언급이 되고 구성 요소하여 논하시오. 그래서 여기 보면 서론, 본론, 결론 형식의 구성 및 주제의 연계성, 표현의 적절성 이 부분이 나오고 자, 2015학년도부터 보니까는 더 자세해졌어요. 그렇죠? 더 자세해졌어요. 지금 이게 2019학년도 보니까 제시문에 이제 1, 2, 3, 4, 5 메모니까요. 1, 2, 3, 4, 5 해갖고 여기부터 가드너의 다중 지도원 이론의 관점에서 이 지능의 명칭, 개념, 김 교사가 시 학생한테 제공할 수 있는 개별 과제, 그 과제가 적절한 이유 각 한 가지. 자, 타일러 얘기 나오면서 또 잭슨 얘기 나오면서 또 3회 언급된 척도법의 명명과 이 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진술문을 작성할 때 유의할 점, 그 다음에 신뢰도 추정 방법, 자, 마스의 지도성, 변혁적 지도성 얘기예요. 어쨌든 그래서 동료 교수와 함께 할 수 있는 이 지도성을 승인할 수 있는 방안 두 가지. 굉장히 세밀해졌어요. 굉장히 세밀해졌어요. 그래서 얘만 딱 보고도 요 작은 구체적인 문제만 보고도 답안을 쓸 수 있는. 그렇죠? 쓸 수 있어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의 반성적 실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서론에 있어서 수업 개선을 위해서 학습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교육 과정의 평성과 운영 방법에 있어 변화도 필요하고 평가도 제대로 해야 되고 교사가 요거는 그렇구나. 어쨌든 수업 개선을 위해서 요 앞쪽까지만 써주면 되고 그리고 이제 다른 교사와의 유기적인 어떤 협동을 통해서 학습에 있어서 통합성을 갖다가 이제 구현할 수도 있으니까 뭐 그 얘기 써줘도 되고 그래서 이제 결론에 가가지고 다음과 같이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의 반성적 실전이라는 주제로 학습자에 대한 이행 이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래서 강점 얘기를 했었으니까 제공할 수 있는 개별 과제가 적절한 이유 있었잖아요.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안 써도 되고 척도법 같은 거 안 써도 되고 그리고 동료 제가 좀 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지도성을 통해서 학생들이 수업을 좀 더 잘 할 수 있게끔 학습이 잘 될 수 있게끔 개선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굉장히 세밀했어요. 이 문제만 봐도, 밑에 있는 문제만 보고도 제시문을 읽지 않고도 문제를 갖다가 풀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2020년도에 조금은 바뀐 측면이 있어요. 조금 바뀐 측면이 있어요. 2020년도 거를 한번 봅시다. 자, 오늘과 같은 초연결 사회에서는 다수의 사람이 소통하면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시대적 추이를 반영해서 모 고등학교에서는 토의식 수업 활성화를 위한 교사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다음은 여기에서 제안된 주요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그 내용은 지식관, 교육 내용, 수업 설계, 학교 문화의 변화 방향. 네 가지죠. 그래서 A, B, C, 그 다음에 여기 D까지. 이를 바탕으로 토의식 수업 활성화 방안이라고 하는 주제. 그래서 서론, 변론, 결론을 갖춰서 논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비고치키 지식론의 명칭, 사회적 구성주의죠. 이 지식론에서 보는 지식의 성격 한 가지, 교사와 학생의 역할 각 한 가지, 4점. 비교사가 말한 영교육 과정이 교육 내용 선정해 주는 시사점 한 가지, 비교사가 말한 교육 내용 조직의 명칭과 이 조직 방식이 토의식 수업에서 주는 장점과 단점 각각 한 가지. 자, 요 뒤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제시문은. 읽어보도록 이제 여기는 이제 되어 있어요. 자, 시교사의 의견에서 제시된 토의식 수업을 설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정치학 수업의 원리 두 가지. 그다음에 위키를 활용할 때 발휘할 수 있는 문제 두 가지. 요것도 정치학 수업의 원리 두 가지. 이건 제시문 안 봐도 쓸 수 있는데, 요거 위키를 활용할 때 할 수 있는 문제점 두 가지. 사실은 이거를 갖다가 이제 어디에 이제 적용을 시켜야 되냐라고 하는 게 이제 의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위키를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집단지성. 이걸 갖다 단순히 인터넷을 활용한 수업 방식이라고 하기에는, 인터넷 수업 방식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쌍방향식이다 뭐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것하고는 사실은 조금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문제점들이 있어요. 잘못된 정보를 갖다가 우리가 얻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죠. 왜곡된 정보를 갖다가 얻을 가능성, 편견과 선입견을 가질 가능성, 그리고 이제 누군가 제대로 지도해 주지 않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병폐들이 있어요.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편향성.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쓸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말로 다양한 차원에 있어가지고 어떤 공부를 한 일반적인 차원에 있어가지고 어떤 선생님의 그런 어떤 지식 수준을 갖다가 측정한 것인지, 정말로 이제 인터넷 교육이 있어가지고 쌍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얘기한 것인지, 그거는 사실은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제시문으로 보면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쪽이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조금 더 강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토의식 수업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특징. 그다음에 이제 스타인호퍼 오웬스가 분류한 학교 유형에 따른 D교사가 우려하는 학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제시문을 갖다가 이제 읽고 학교 차원에서 그러한 학교 문화를 개선하는 방안 두 가지. 자, 그래서 좀 어떤 측면이 있냐면, 물론 이제 예전 문제도 그렇지만 이런 겁니다. 제시문을 갖다가 사실은 이제 조금 더 꼼꼼히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부담감이라고 하는 게 이제 2020학년도에는 2019학년도에 비해서 더 커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우려하는 거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제시문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 물론 이제 교육학 논술에서는 그런 부분들 조금, 작긴 하지만, 제시문이, 우리들이 원활하게 글을 갖다가, 쓰는데 방해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방해되는. 그걸 갖다가 정치적인 차원에서 독해를 갖다가 우리가 말하자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제시문 자체가 너무 길다고요. 제시문을 갖다가 파악을 하고 그걸 갖다가 꼼꼼히 읽어본으로써 읽는 것이 논술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긴 하지만 시간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잡아먹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이제 교육학 논술이라고 하는 것이 60분이잖아요. 근데 원래 대략 한다면 60분짜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00자 정도를 갖다가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긴 제시문이 아니라 어떤 주제를 주고 그 주제에 맞게끔 쓰는 데 있어가지고 보통 60분을 주거든요. 선자. 근데 보통 이제 이 정도의 문제를 갖다가 저도 이제 한번, 여러 번 해보니까 보통 1500자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하이 답안을 쓰는 초안도 일단 잡을 필요가 있고, 저는 이제 초안 잡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초안도 잡고 그걸 갖다가 이제 옮겨 적고 그러려면 이제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제시문을 갖다가 빠르게 독해하고 이 작은 문제와의 어떤 연계성 속에서 답안을 갖다가 작성하는 거를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고민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하고의 어떤 연결성 같은 것들을 갖다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이제 있었어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 영역을 갖다가 제가 한번 분류를 한번 해봤어요. 2014년도부터 그 쭉 나왔던 시험 문제들이 주로 어떤 영역에서 많이 나왔었는지를 갖다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분석을 해봤더니 여기 이제 글씨가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칸에 들어가 있는 이것들을 갖다가 조금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게 교육 연구하고 교육 통계라고 하는 것은 안 나오죠. 물론 신뢰성, 타당성 뭐 이런 게 나오지만 그거는 이 교육평가 쪽에서 나왔어요. 우리 척도 문제 있었잖아요. 척도 같은 경우에도 교육평가 쪽에서 대부분 소화가 됐던 것들이에요. 그럼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 자, 교육사라든가, 그죠? 그 이전에 있었던 교육사라든가 하는 부분, 교육 일반 쪽에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안 나왔네요. 교육처력에서 여기 이제 2015년상 자유교육하고 관련해가지고 이제 루소 이하, 인문주의 교육, 신인문주의 교육 얘기했었던 많은 학자들이 얘기했던 이제 자유교육 얘기가 나왔고, 교육사역이 여기 이후로는 끊겼어요. 2015년. 교육심리학이 없다가 이제 뒤쪽에 나왔고, 상담이 이제 한번 나왔다가 이제 그 이후로는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정론이 계속해서 쭉 나와요. 교수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쭉 나오고, 교육평가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행정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게 뭐냐면,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제 좀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 교육학이라고 하는 그 교육학 논술을 갖다가 좀, 시험 분야를,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왜냐면,
물론 이제 교육 스타라든가 이제 아니면 교육 철학도 중요하고, 교육 사회학도 중요하고, 상담학도 물론 중요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실은 학교에 가서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 있는 교사들에게 정작 가장 필요한 거는 이 교수 학습 이론, 교수 이론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을 갖다가 배운 것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는 교육 평가가 이제 중요하고, 이러한 교수 학습과 교육 평가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큰 차원에서, 큰 틀에서, 제시해 주는 게 바로 이제 교육 과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요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죠. 이제 거기에 교수 이론에 제일 중요한 이론이 바로 이제 교육 심리학이니까 이제 교육 심리학 포함. 교육 통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새 SPSS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냥 프로그램 돌려야 되기 때문에 간단한 차원에 있어가지고 교육 통계에 대한 이제 지식만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떤 면에서 뭐 교육 통계 하면 좋죠. 근데 그렇게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여기 우리 교육 통계라고 하는 게 그렇게 깊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가지고 뭐 그렇긴 하지만, 그다음에 교육 행정이 교육 행정이 많이 나왔잖아. 이건 당연히 그래요.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직장인? 교육부라고 하는 행정조직체 그 내에 있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이해들이 필요해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래요. 교육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계속 나옵니다. 여기 이제 교육행정이 많이 들어가는, 제일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게 장학이잖아요, 장학. 그러니까 교육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니까. 학교라고 하는 조직에 들어있는 조직이니까. 학생과의 관계 속에서 수업을 하고 하는 측면들이 굉장히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만, 어쨌든 교육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또 여러분들 관할하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양도 많고요. 근데 이제 좀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 군데서.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절히 배제를 할 필요가 뭐 있기도 한데, 여러분들 예산 같은 거 사실 학교 예산 이외에 그 예산 같은 거 사실 배울 필요가 없는데, 그 재정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물론 이제 학교 운영위원회나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뭐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 예산 같은 거를 갖다가 집행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예산 같은 것과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인 그런 예산 사항을 갖다가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물론 이제 학교 사무과에 있는 교육행정진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잘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는 지금 시험 문제 자체가 이렇게 제가 강조하는 그쪽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분야를 축으로 잡아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분야를 갖다가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를 갖다가 사실은 염두에 두고 공부하고 노트도 정리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럼 구체적으로 시험 문제들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갖다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2014학년도 이제 나왔던 게 이제 이렇게 보여지죠? 그 다음에 2014학년도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니까 이제 비행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사회학 쪽에서 이제 많이 다루고 있기도 한데, 이걸 갖다가 이제, 상담학 쪽에서도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요. 비행이론이라고 하는 게. 아이들이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상담을 해야 되는 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해서 요 이후로는 교육사회학과 관련된 내용들은 지금 현재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심리학이 이때는 조금 등한시되다가 2016년도 이후 지금 이제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상담은 이때 한번 나오다가, 그러니까 상담은
상담교사 선생님들이 이제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어떤 면에서 보면 일반 교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근데 상담 기법을 갖다가 알고 있는 거는 굉장히 유리하겠죠.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이제 생활지도를 해야 되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런 어떤 기법 같은 걸 갖다가 알아두면 좋은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시험으로 해결될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교사 연수 등을 통해가지고, 실제로, 일종의 이제 직무 교육의 일환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아이들이 막 60명, 70명 그렇게 되던 상황에서 지금은 아이들의 숫자가 막 30명, 특히나 막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더 이하로 막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면대면으로 아이들을 갖다가 이렇게 접촉하는 그 상황, 횟수 이런 것들이 더 많아졌죠. 그래서 저는 이 상담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론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수학습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돼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 이론도 계속해서 나오고요. 교육평가라고 하는 것도 계속해서 나오고요. 자, 교육행정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해서 나오는데, 지금 여기 이제 보면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그 신문기사를 갖다 보여드렸지만, 그냥 무작정 교육행정이 있어가지고 우리 그 행정학에서 다루는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학 나왔고, 지도성 같은 경우도 중요합니다. 어차피 나는 동료, 또 선배, 그리고 이제 관리직에 계시는 교장이나 교감 선생님하고 잘 지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영향을 끼칩니다.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학습 조직, 학교 조직의 특성, 이거 나와야죠. 소집단 활동. 자, 소집단 활동 나왔다고 막 불평하고 막 욕을 해대고 막 그랬어요. 아, 소집단 활동, 교수가 선생님들 그 소집단 활동 많이 해요. 학교 내에서도 하지만 학교 바깥으로도 많이 해요. 서로 공부하는 선생님들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안 됩니까? 당연히 문제 내야지. 얼마나 중요한 활동인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취미 활동이 아닌 진짜 교수, 그다음에 아이들을 위한 저런 어떤 상담, 그리고 학교 조직에 있어가지고 어떤 발전, 그런 거를 위해서 소집단 활동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하세요. 당연히 문제 내야죠. 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교육심리학, 이제 했지만, 어쨌든 교육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교수 이론하고도 연관이 되고, 그리고 교육심리학에 있어서, 지능도 그렇고, 창의성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인지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인주주의 이론들,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론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교육과정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고요. 교수 이론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수 이론, 교수학습 이론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평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또 아이들의 어떤 능력 신장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측정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교수 학습의 방법들, 교육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다 꾀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평가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교육행정, 교육기획, 나오긴 했었지만 이 기획은 단위 학교에 있어서 기획이라고 분명히 적시가 돼 있었어요. 그걸 기억을 하십시오. 거시경 차원에서, 교육부 차원에서 기획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료 장학. 장학도 그냥 단순한 장학이 아니에요. 동료 장학이에요. 동료 장학. 사실은 저 동료 장학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장학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교사들 간의 협업, 그렇죠. 어떤 통합 교육을 위한 서로 간의 협의, 좀 더 발전된 방향이 있어가지고 수업의 진행, 그런 것들을 위한, 그 다음에 이제 번역적 지도성에 관련된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뭐 지도성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내용이니까. 앞으로 이제 이 변혁적 지도성 이외에 이제 뭐 문화 지도성,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많이 논의되고 있는 그 지도성에 대해서 사실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리더 아닙니까? 리더. 리더의 입장에서 어떠한 리더십을 행사하느냐 하는 것도 교육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계문화, 학교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문화를 가져야 되느냐, 어떠한 조직 풍토를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이제 이렇게 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일별에서 쭉 보면서 우리가 이제 느끼는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포커싱을 해야 되는지가 좀 분명해지잖아요. 좀 분명해져요. 어떤 것들에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가 분명해지죠. 공부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가 뭔가 머릿속에 그려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갖다 전체적으로 구조화시키고 체계화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이 중요할까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기출 문제를 제가 이제 이렇게 쭉 갈무리를 해놨습니다. 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에 기회 될 때 실제로 논술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과 연관지어서 요 기출 문제를 한번 저는 뭐 다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2020학년도나 2019학년도 한 문제 정도를 가지고 한번 해보면 어떤 틀과 구조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출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팁이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